뚝 잘라져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이 없어졌어요. 걔네들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땅도 없는 것처럼 바다 색깔처럼 표시한 날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다는 건 그만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 통일 불가 선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군사적 긴장 격화로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고찰해보면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동포를 괴멸시킨다고 하면서 박수를 친다고요? 아니 이 말폭탄을 퍼붓는 게 사실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번 발언은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좀 이번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전에 북한이 했던 말폭탄이랑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이전에는 가장 센 말폭탄이 서울 불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한다. 그때 한창 서울 시민들이 라면 사재기가 많았어요. 불바다. 그런데 이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해도 라면을 사재기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발언은 어떤 먼 미래의 주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이 뭔가 체념한 듯한 어조로 담담하게 전쟁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나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전쟁을 더 이상 피해야 될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갔다. 라는 어떤 입장 변화, 김정은의 무언가 이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게 읽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들도 저거에 공포를 떨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김정은의 심경 변화는 있어 보인다. 이 중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서조차 북한의 군사 동향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무언가 김정은의 마음에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통일. 그러니까 이 통일이 지상과제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대랑 난 끊고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세워졌던 한민족임을 상징했던 이 상징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우리에게 괴멸시키겠다, 전쟁을 불사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도대체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길래 어떤 이 속내가 있길래 김정은은 이렇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연말연시에 덕담은 못할 망정.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자, 대남이 연락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폐지합니다. 와.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의 인식에서 삭제되었다. 아우 진짜 너무 싫어.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수중 핵무기 체계 그리고 순항미사일
계속 발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번 김정은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기존과는. 블러핑이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우리를 한 발 때리면 10발로 보복하겠다. 네. 한미의 메시지가 좀 달라졌거든요. 한미가 물밑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무슨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적어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김정은이 전쟁을 말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 포스터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 포스터를 보시면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자. 이런 포스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저는 겁나는 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걸 문구를 보면은 우리를 그런 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기 부산이라는 지금 지명을 지금 탱크가 격파하는 게 나오고 서울이라고 서울이라는 이 또 지명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6.25 때 먹지 못했던 부산. 그 땅, 부산을 다 점령해서 이제 영토 완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포스터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전과 달라진 건 이전에 저 탱크 밑에 깔리는 게 주로 이제 미군이나 아니면 뭐 우리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자본가를 상징한 이런 사람 오른쪽에 인물요.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동자 필이 나는 팔에 근육에 힘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김정은의 말대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남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죠. 하나의 나라에서 남쪽으로 갈린 남한이라는 곳에서 소위 이제 미제나 몇몇 자본가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 전체를 다 주적으로 보겠다. 저기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족속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목론하고 다 짓뭉개 버리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 족속들 전체가 다 그냥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탱크 궤도로 다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수가 세진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 그냥 대한민국 것들, 족속들 다 똑같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짓뭉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포스터를 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아예 동족 관계를 지워버리고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제3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배웠고 남한 사람들은 우리 형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배웠는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배움 속에서 상대를 공격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으로 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동족이 아니고 그냥 삼자다. 그냥 삼자다. 그냥 이런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은 독일의 이제 그 히틀러의 나팔수라는 게벨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자주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윗세대는 그래도 우리 동족이지 하지만 지금 이거를 듣고 자라는 10대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남조선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 죄책감이 덜하는 거죠. 북한 김정은의 아까 이 심경 변화, 무언가의 결심, 그 징후는 북한의 관영 매체 속에서도 포착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일기예보 지도예요. 남한 쪽은 아예 날씨 얘기를 안 해주는군요. 외국이니까. 자, 보시면은 영역 구분이 색깔로 달리 돼 있어요. 원래는 안 듣고 싶어. 남북한의 한반도를 같은 색깔로 북한이 규정을 해서 한반도의 날씨에 대해서 예보를 했다면 지금 김정은의 이 선언 이후에 남북의 색깔이 다르고 더 독특한 건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를 같은 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네. 저 위에랑. 우리랑 다른 나라라는 거죠. 선을 그은 거죠. 자,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방송 시간을 알리는 북한 매체의 방송 시간 알림 화면인데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뒤에 한반도. 지도가 빠졌어요. 통일. 지도도 지도고 통일이라는 글씨 조그맣게 보이세요? 맞아요. 통일이라는 글씨를 어린 아이들에게 북한 관영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 시간 알리는 화면에서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썼단 말이에요. 같이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통일이라는 글씨.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 통일이라는 글자도 쏙 빠졌죠.
텔레비전 날씨 보는 거 보면 이제는 한반도가 전체 보였는데 이제 뚝 잘라져가지고 이 한반도 남쪽이 없어졌어요. 걔네들 지도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 땅도 없는 것처럼 바다 색깔처럼 표시한 날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개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거는 김정은이가 남북이 뭐 적대 관계다 이런 거와 연관성보다는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남한 지역을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랑 같은 색깔로 칠해놨잖아요. 국가 대 국가라는 거고 영토 조항을 이번에 김정은이가 특이하게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을 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영토 조항이 제3조에 있는데 우리 헌법에, 북한 헌법에는 그게 없다. 이걸 김정은이가 불만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헌법에도 그 조항을 넣어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체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국방부에서 주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쟤들은 딱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받아치면서 되로 주는 걸 말로 받아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그렇게 갈래.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외교 전략이자 동시에 뭐가 되냐면 안보 전략이자 동시에 북한이 새로운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살은 옛날에는 우리의 동포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적이다라는 거죠.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그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통일은 남이나 북이 다 써먹었기 때문에 있는데 그거 씻어버리고 확실하게 이제 주적관을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족 내에서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남한하고 북한에서도 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한에서도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통일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 때들은 분단됐다는 걸 심리적으로 납득을 못했거든요. 인정을 못했던 거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자랐고. 근데 젊은 세대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데 북한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MZ 세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남한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겠다. 아마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남한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는 없다는 거. 너희들 빠져라. 너희들 적이야.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까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왔냐면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득해왔는데 이제는 그걸 딱 접고 군사적 성공에 대한 환희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미지에만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핵무력을 했고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북한이 정말 뻔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벌써 명시를 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에 있는 건 주적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월에 전자제품과 의복 제조 업체가 밀집돼 있던 공단 쪽 아스팔트가 1월이면 눈이 쌓여 있어야겠죠. 근데 그쪽 길이 깨끗이 제설 작업이 돼 있던 겁니다.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차들이 왔다 갔다. 즉 공장을 돌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죠.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우리 자산을 주적인 우리 자산을 지네 마음대로 그냥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개성공단도 지금 뭐 파괴하고 뭐 약탈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또 폐지하라고 지시한 곳이 또 있어요. 어딜까요?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또 부시라고? 또 폐지해. 남북간 바로 금강산 관광지구예요. 이거를 관리하는 북측 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강산 국제관광국인데요. 관리하는 기구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말은 앞으로 남측 관광객, 대한민국 관광객이 국경 넘어가지고 금강산에 놀러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혀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예요. 실제로 2019년부터 문화회관이라든지 운정각, 해금강 호텔, 금강 펜션타운이 철거된 것이 이제 위성사진으로 확인됐고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이 이걸 유지하려면 왜냐하면 유지비가 들거든 이게. 유지비가 드는데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남북에 관광객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유지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유지비 들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철거시켜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희망 없다. 기대를 접어라. 우리 길을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뭐 남한 쪽 냄새 나는 건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골프장, 스파. 좀 고급스러운 거는 또 다 남겨놨어요. 다 남겨놨어요. 뭐라고요? 그건 자기네가 쓰나. 자신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고급 부대 시설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이 금강산 국제관광국 자체를 폐지한 게 외부 자본을 좀 끌어당겨서 북한식 관광지구로 다시 재개발을 하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유지 비용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는 뭐 러시아에서 관광객들 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해보면 웃기겠어요. 김정은 지시했잖아요. 남조선 흔적 있는 것들은 싹 드러내라. 그 밑에 실무자가 이제 폭파 실무자예요. 위원장 동무, 문화회관, 해금광 호텔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래. 호텔하고 골프장, 스파도 철거하겠습니다. 냅둬라. 얼마나 웃겨요. 상상을 해보면. 거기 스파도 가볼만 하던데. 왜 나도 써야 해. 골프장은 냅둬라. 나도 써야 해. 자꾸 뭘 없앤다는 건 열등의식이잖아요. 베트남에 갔을 때 사실은 제가 그건 미국 건물도 있고 프랑스 건물도 있어서 아니 저거 왜 가만히 놔뒀어? 라고 했더니 저걸 왜 없애? 프랑스 애들, 미국 애들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물리쳤는데. 그렇지. 저거 전리품이야. 그래서 그렇지.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흔적들을 다 지우겠다는 건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최근 1년에 이제 이 김정은이 이런 강경 발언과 후속 조치를 김정은이 어떤 전략적이나 외교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처음 권력을 받아갖고 자주 갔던 데가 빨간 이거 맨 그 소년단 무슨 할 때 이런 많이 갔잖아요. 왜? 미래의 나의 이제 그 지지 세력이었는데 이게 가만히 커보니까는 아닌 걸로 지금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그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해서 김주혜 10살짜리를 후계자로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김주혜를 떠받쳐야 될 MZ 세대가 영 아니라 이거죠. 네. 그게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도 함부로 죽여버렸지. 그 이후에 김한건인가 조언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조곤조곤 조언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함부로 얘기했다고 뭐 쉬었다고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역시 반통일적이고 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체제 경쟁에서 졌는데 내가 해가지고 13년 동안 해봤는데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문을 이제 닫아 건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열등감, 열패감 그런 게 저는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확실히 이번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는 않습니다. 섬대가 50여 년 동안 넘게 유지해온 그 평화와 화합의 남북 상징물을 재건에 이어서 전쟁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나는 말뿐만이 아니야 행동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을 증명하려는 듯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하나 큰 도발을 할 법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 사인에 맞춰서 지난 1월 15일에 북한이 뭘 선보였냐면 단 1분 만에 우리 상공을 뚫고 와서 서울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기동용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자, 음속의 5배, 시속 6,120km를 간다. 전 세계 어디든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아니 근데 하도 많이 해서 맞아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언제 뭘 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더 무서운 거 쏜 겁니까? 일단은 북한이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미사일 자체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예정인데요. 극초음속이 되려면 최소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야 돼요. 마하 5요? 예, 속도 자체. 마하 5면 딱 어느 정도로 계산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마하 5는 1초에 1.7km 정도를 간다고 봅니다. 1초에? 예, 예. 1.7km. 그러니까 우리 이 서울에서 한 325km 떨어진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 그까지 단 3 내지 4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3, 4분이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오면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을 때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라면 불어서 컵라면 먹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서울 부산 그냥 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종민 씨 괌 가보셨죠? 네, 가봤죠. 비행기 타고 얼마나 4시간 반. 4시간 반에 네. 4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마하 5 속력으로 가면은 30분이면 간다. 30분. 네. 이거는 일단 기본이 마하 5고 이제 좀 빠르다 싶으면 마하 10이 넘어가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완만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탄도부가 적을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고도까지는 올라가지만 전투부가 분리된 뒤에는 활강을 합니다. 미꾸라지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형적인 궤적인데요. 뭐야? 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간다면 와, 무섭다.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 예측을 해서 요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좌우로만 변칙 기동을 해도 요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워낙에 속도가 빠른 데다가 게다가 저공으로 들어옵니다. 네네네. 그런데 좌우 상하로 기동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격하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좀 어렵네요. 아주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무기가 사실 1, 2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할 겨를도 없잖아요. 아니 진짜 북한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력이 지금 뛰어나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2021년 초에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해 9월 달에 첫 시험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사이에 4번의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얼마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또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대응하기 힘든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2년 전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위력적입니다. 하지만 발사 전에 우리가 사전 징후로 포착해서 발사할 것 같으면 요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보도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의 차이예요. 네. 2년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액체 연료를 썼어요. 네. 그런데 지금 고체 연료를 쓴 거거든요. 아,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아니 이 고체 연료랑 그러면 액체랑 차이가 좀 큰가요?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거 물어볼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완전 역시. 그런 거였는데 김진 기자가 지난번에 확정했어요. 자, 지금 군사 강국에서는 액체 연료보다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나 발사체를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구조도에서 보시면 알듯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복잡해요. 비싸요, 만드는데. 고체 연료는 심플해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쓸 때는 액체 연료를 한번 주입해 놓고 발사를 안 하고 이렇게 스탠바이를 시켜 놓잖아요. 그럼 액체 연료가 슬슬 누수되거나 액체 연료가 변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주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쏘려면 처음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비워놨다가 연료를 주입하겠죠. 그렇죠. 이제 쏠 때는. 그러면 연료를 눈치치지, 주입하는 시간 동안 눈치치지. 위성으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체 연료는 연료를 주입해 놔도 변질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연료를 주입해 놨다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쏴도 돼요. 한 방에 빡 이렇게. 그래서 액체와 고체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공격할 가능성이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으로 증대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일단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제 시험 발사했다. 네. 이건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기술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했겠느냐 혹시 러시아가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번에 그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5,500km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가 1,4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미국의 우주 기술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는 미국은 현재 기술로서는 요격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말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현재 기술로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물론 뭐 무기 만드는데 아주 모든 뭐 정신과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냐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배후에 누군가 분명히 있다, 다른 국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인데 실제로 작년부터 최근까지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 전략 무기가 공개될 때마다 그 절명 타이밍에 등장하는 또 다른 국가가 하나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강원합니다. 여우의 친구는 승냥이라고. 죽수행원 서류? 작년 10월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그 외무장관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네. 근데 최선희가 그러면 답방을 간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푸틴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게 이제 관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이런 핵과 미사일 기술 이걸 다 북한한테 줄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럴 필요도 별로 느끼지는 않겠지만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자기한테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뭐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북한이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버티고 있고 또 러시아가 상당 부분 지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푸틴이 지금 어쨌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4년 만에. 그러려면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뭐가 또 그럴싸한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소련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소련, 러시아 지도자가 북한에 들어간 케이스는 푸틴밖에 없어요. 푸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지도자인 게 뭐냐면은 상대편 국가 원수를 깔아뭉개고 망신을 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건 기본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기다리게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라든지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회담장에 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그 애완개라고 인사하라고. 근데 생각해봐. 정상회담 자리예요.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시체 파티가 달려와. 얼마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최선희 이제 외상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시에 도착해서 이제 악수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골칫거리가 더 남았어요. 왜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 이 정찰 위성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11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 한 달 후인 12월에 바로 하늘의 레이더라고 불리는 조기 경보기가 북한에서 조립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위성 사진인데 고려항공 지금 화물기로 보이는 러시아제 수송기를 조기 경보기로 개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만약 진짜 조기 경보기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게임 체인저거든요. 일단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기 경보기를 우리가 정보, 정찰, 감시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적기를 파악하려면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를 사용하죠. 그렇죠. 위를 보는 거죠. 예, 레이더가 지상에서 위로 발사가 되면 지구 공률에 따라서 사각인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실제 전쟁에서 저공 침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레이더의 사각을 이용하는 건데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엔 그 위에 둥그런 접시 같은 게 똑같은 레이더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조사가 될 수 있고 위로도 조사될 수 있고 일정 부분을 내가 노려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 A50 메인스테이의 성능이 나온다면 최소한 탐지 거리가 무려 47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황해도 상공에서 한국 전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요. 조기 경보기의 무서운 점은 단일 표적을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표적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고요. 전력의 기체들은 1km 밖에서 북한 기체를 보고 공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의 기체들은 시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500m까지 와야지 그래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조기 경보기가 이제 전력화가 되고 데이터 링크나 이런 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북한 이 구식 기체들의 눈이 라식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귀에 쏙 들어가는 거죠. 아니 지금 뭐 정찰의 성등인데 조기 경보기까지 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군사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기의 차이는 군사 정찰 위성은 그냥 보는 걸로 그치는 거예요.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연락을 해서 지상에서 야 이거 누가 가서 때리지? 이걸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또 이동이 돼버리고 조기 경보기가 떠 있으면은 실시간에 보고 요거는 고성균이 네가 때리고 요거는 남희석이 네가 때리고 실시간에 이제 통제가 되기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 경보기하고 위성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조기 경보기를 흔히 하늘에 떠 있는 공중 지휘소라고 해요. 공군 사령 본부가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동이 가능하고 은폐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저게 가짜인 이유는 조기 경보기 하나만 개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거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조기 경보기에서 주는 무수히 많은 이 레이더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수신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4세대, 5세대 전투기가 보유돼야 조기 경보기가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굉장히 오래된 옛날 전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조기 경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기 경보기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만한 공군의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러시아가 만약에 도와준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북한이 신형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러시아가 신형 전투기 기사를 북한에게 이식한다면 이건 얘기는 달라져요. 한 가지 좀 의심되는 지점은 북한이 평양의 외곽 순천 공군기지를 대대적으로 현대화했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무려 300m나 늘려서 총 2,800m로 활주로를 늘려놨어요. 이전과는 또 눈에 띄게 넓어진 유도로까지 북한이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조기 경보기를 갖고 싶다. 플러스 그것과 함께 공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북한의 전투기를 현대화하는 거를 어떤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행보는 지금 포착되고 있어요. 이웅평 대입 이후에 마지막으로 미국 19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책임 비행사이자 대한민국 공군 대령 출신이세요. 이철수 대령을 만나서 김정은이 과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조기 경보기까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 속내가 무엇인지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1비행사단 57비행연대 1대 책임 비행사로 있다가 1996년 5월 23일 온천 비행장에서 미국 19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으로 귀순한 이철수 예비역 공군 대령입니다. 북한은 무기 체계 면에서도 열세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떨어진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자체 조기 경보기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북한에 현재는 없어요.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를 주면 되는데 조기 경보기 줘봐야 연동이 안 되는데 북한의 전투기하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보유하고는 레이더 가지고는 못 봐요. 우리 한국을. 60, 70년대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레이더인데 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조기 경보기라는
이 항공기를 공중에 떠 있는 레이더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한 이 차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지금 무기 개발은 계속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수중 핵무기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월 19일 북한이 수중 핵무기 해일 5-23의 중요한 시험을 동해상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시험했다고 밝힌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은 핵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입니다. 핵어뢰. 와, 헤일을 일으킨다. 헤일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국방과학원이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으로 쏴서 폭발하는 핵어뢰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더 기습적인 타격이 가능해 위협적입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레이더 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수중 핵무기는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해안 라인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고. 아니 어뢰가 핵어뢰라고요? 헤일이라는 게 찌나미라는 소리예요. 쓰나미.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찌나미. 그러니까 핵어뢰로 방사능 찌나미를 일으켜서 우리 부산항이랑 울산항이랑 다 그냥 삼켜버리겠다는 게 이제 북한 보도대로 하면 그게 그건데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도 두고 봐야죠. 그래 한미일이 그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진행한 연합 해상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핵어뢰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관련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일 5-23이라는 것이 지난해 9월에 북한이 진수한 첫 전술핵 공격함이 있어요. 소위 김군옥 영웅함이라 그러는 그 김군옥 영웅함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고요. 지난 1월 24일 날 서해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심지어 나흘 후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잠수함 관련 기지들이 밀집된 심포 일대에서 이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또 성공을 했습니다. SLCM은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과 달리 바다 및 어뢰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팔자기동 등 변칙기동을 하는 순항미사일의 특성까지 더해져 한미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심포에서 발사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힌트를 주는 게 심포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전술핵 운용 잠수함이죠. 김군옥 영웅함. 그 함에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워딩 자체가. 이게 이제 일종의 북한 김정은의 군 무기 세계관이거든요. 아까 뭐 핵어뢰,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적으로 추적이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개발하겠다라고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방금 태 기자님이 얘기했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도 기존까지 우리가 봤던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북한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 이름이 공개됐어요. 불화살 3-31이에요. 바닷물 위로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갑니다. 북한이 하루 지나 오늘 공개한 신형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불화살 3-31형 발사 사진입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선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와. 닷새 전 지상에서 처음 발사했는데 나흘 만에 수중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지전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다다닥 하고 붙을 수 있는데 전면전 핵무기를 쏘는 경우는 북한 정권 끝이거든요, 진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해외에서도 경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그 전에는 그런 발언을 안 했던 인물이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로버트 칼린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지론이 북한하고는 대화로 풀자. 뭐 강대강으로 갈 필요 없다. 이런 온건파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최근에 이게 좀 뭐 분위기가 안 좋다. 뭔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만갑을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은 참 그럴 겁니다. 이게 그냥 모르고 살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너무 불안해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얘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더 비신을 해야 되나. 만약 포탄이 날아온다면 화도 지금 많이 나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발을 하늘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 전체가 30일 먹을 옥수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매번 올리는 거라서 화도 무지 나는데 전 지금 또 한국에 앉아 있고 집에 아이들이 토끼 같은 아이들이 둘이 또 자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좀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해줘요. 편안하게 자기. 앞서서 뭐 탑 날리고 막 지뢰 매설하고 철도 끊고 지랄탄 같은 미사일 막 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전쟁이 할 수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하지 않은 한 가지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3일 전에 북한 김정은이 핏대를 올리면서 뭘 지시하냐면 북한 경제 개발 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해요. 지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 발전 20승 10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북한 경제개발계획 10주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까? 앞서 이런 폭발들이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본 것은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극강의 위험 수위를 올려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직거래가 가능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만들어서 북한이 큰 바겐세일을 벌이려는 하나의 노림수일 수 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이야기하는 게 20 곱하기 10 전략인데 20개 군에 1년에 된장 공장, 고추장 공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10년 동안에 200개 된장 공장을 만들라는 계획이 20 곱하기 10 계획이에요. 아주 웅대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전쟁할 나라면 러시아에 그렇게 컨테이너 5천 개 분을 탄약 100만 발을 보내겠습니까?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북한의 정권이 가장 취약할 때 북한이 블러핑을 많이 해요.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폭탄은 한쪽으로 계속 가고 미사일도 가고 있고 지금 창고는 비고 있고 사람들이 불만은 지금 된장고추장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라도 뭔가 센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전쟁을 금방 일으킬처럼 하면서 뭐 남한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뭐 전멸해버리라 괴멸해버리라 이러는 거는 개가 조그만 개가 막 짖을 때 무서워서 짖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